관계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얼마부터 경매를 시작할 건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레저 스포츠 시설 볼링장이었어요. 볼링장. 부산에 있는 볼링장인데 감정 가격이 45억 나왔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은 45억짜리인데 신한은행 성수공단 지점, 그 다음에 참저축은행, KCP중공업, 효성캐피탈, 그래서 총 청구 금액이 한 50억쯤 됩니다. 대부분 이제 가다 부채로 인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씩 유찰이 됐어요. 이 20%씩 유찰됐다는 말은 입찰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45억부터 시작해서 한번 유찰될 때 20% 다운, 또 입찰자가 없으면 또 20% 다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원에서는 30%씩 다운이 되고 어떤 법원에서는 20%씩 다운이 돼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과적으로 보면 유동화에서 이 채권이 1순위 채권이 넘어갔는데 금액이 얼마죠? 21억 6천이죠. 근데 이 21억 6천이 유동화 회사로 매각이 됩니다. 그 매각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이 BIS 비율 때문에 자산 건전성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누군가가 법원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 부실 채권이 유동화 회사로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화 회사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유동화 회사의 1순위 채권을 매입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저축은행이라든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안전하지가 않겠죠. 근데 1순위를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방법을 제가 실사례로 우리가 낙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채권을 우리가 21억짜리를 16억에 가지고 왔어요. 16억에 가져와서 낙찰 금액을 20억에 낙찰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여기 배당 종결이 났죠. 그러면은 이게 45억짜리가 20억에 낙찰이 되는 순간 모든 채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결과적으로 감정이 45억인데 1순위가 21.6억이 있어요. 신한은행. 근데 이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다 했죠? 유동화회사. 유동화회사가 종류가 많은데 유한코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거든요. 연합자산관리공사. 유한코에서 이 신한은행 채권을 매입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유한코에 얼마에 가지고 왔냐? 16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유한코에서는 제작비로 신한은행 얼마 정도 주고 가져가요? 네? 유한코에서 신한은행 얼마 정도 주고 가져가요? 그거는 안 가르쳐 주는데요. 추측으로 유한코 자체가 금융권이기 때문에 많이 남기잖아요. 연 7%, 10% 이런 식으로 남겨요. 그래서 추측인데 한 14억 수준이나 15억 수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16억에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 채무인수 사후정상 방식으로 섞어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 말이 뭐냐? 16억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10%만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1.6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낙찰 금액을 정합니다. 낙찰 금액을. 낙찰 금액을 아까 얼마라고 했죠? 20억. 20억의 낙찰 금액을 정해서 법원에 입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억에 아까 보시다시피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금액을 결정한다는 건 유한코가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유한코에 계약서를 적을 때 16억에 매입을 하기로 적고 낙찰 금액도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앱을 개발하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얼마에 매입을 하고 경매를 얼마에 본다, 이걸 공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알게 되는데 신기하다 그러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낙찰 받기로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냐. 유동화해서 그러면 자 16억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경매 입찰을 안 하면은 또 1.6억이 문제가 아니고 경매 입찰을 안 하면 또 유찰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유동화 회사가 이거 계약을 할 때 우리 회사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주주명부 이런 걸 다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유한포에서. 20억 낙찰 받는 이 입찰 그 서류를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금을 유한포에다가 입금을 하고 유한포에서는 경매 낙찰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 낙찰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당일날 유한포 직원이 와요. 법원에 와서 우리가 준 서류 가지고 입찰을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 20억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돼야 이제 더 이상 유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왜 45억짜리를 이만큼이나 16억까지 유찰된 물건을 왜 20억에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계속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은행에서 사올 때 14억이나 15억 사왔으면 최소 16억은 받아야 된다.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방지를 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도 할 수 있고 정지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 목표가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게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매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45억짜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억짜리가 전체 부채가 1순위, 2순위, 3순위 다 해서 막 5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45억 함정인데 50억 이상 못 팔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실을 내는 거죠. 그 부실을 내면 정상적으로 은행 이자를 받고 있다가 이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게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럼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은 은행에서 BIS 비율 때문에 그 부실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한코 같은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더라도. 그러면 은행은 이 한 건으로는 손실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안 떨어지고 고객도 이탈하지 않고 또 자손 충당금 안 쌓아도 되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요 부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실이 없어지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유동화에서는 지금처럼 목표가를 정해서 우리한테 매각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동화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입찰표 작성해서 끝났지만 아직 유동화회사가 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 계약금 받아서 입찰 대행까지만 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화회사가 어떻게 돈을 받아가냐? 자, 20억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20억을 법원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준 1.6억으로 입찰 보증금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억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20억 낙찰받은 법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는 이게 45억짜리 1순위 20억 받고 저축은행 받고 뒤에 받고 이래 했지만 경매는 45억이라도 낙찰가가 20억이면 20억에 대해서 80%, 85%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냐면 17억을 받았습니다. 대충.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는 이 50억 쭉 있었잖아요. 이걸 다 말소를 해줘요.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줍니다. 경매가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것만 남습니다. 17억 대출만 남아요. 그럼 17억 대출 나갈 때 법원에 20억을 다 내야 되잖아요. 1.6억을 내놓고 17억 됐으니까 나머지 얼마 내야 돼요? 1.4억 우리가 보태가지고. 그러면 토탈 우리가 3억이 들어가고 17억 대출 받고 해서 20억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20억으로 우리가 확정을 해서 네. 했는데 네. 다른 경매사가 네. 다른 이탈자가 네. 그 금액을 높게 써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20억을 높게 썼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례도 설명드릴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을 우리가 1순위 채권을 사면은 장점이 이제 누군가 더 높게 적으면 이 채권 한도 내에서 배당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21억 6천까지는 1순위가 받아가고 더 많은 금액은 2순위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채권 금액 안에서 낙찰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채무인수 방식으로 해버렸으면은 이게 그 낙찰을 못 받으면은 계약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유황코하고 요 엔젤 펀드, 유랄 펀드. 유랄 펀드하고 그러니까 취소되는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거 실제로 유황코에 돈을 다 주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희들은 보증금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론셀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다 배당을 받는 형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채무인수냐 론셀 방식으로냐 결정할 때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게 최저가가 거의 16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은 최저가에 조금 더 적어요. 그러면 뭐 17억이나 18억이나 19억이나 이래 적어요. 근데 우리는 1순위가 21억 6천이니까 유동화가 협의해서 거의 이제 채권을 활용해서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이제 받는데, 그러면 아니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궁금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찰이 되는 이유는 그 유치권이 있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유치권이라든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지권 미등이라든지 뭐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출이 안 나가요. 네. 대출이 안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보증금이 모취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괜히 낙찰 받아서 대출 못 받아서 법원에 납부 못하면 보증금이 날아간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대출이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은행 채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좀 지연되더라도 보증금이 날아가지고 몰치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억에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한 달 반 정도 기한을 줍니다. 대금 납입 통지서를 발송해요. 언제까지 납입을 해라. 그런데 이런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다른 복잡한 게 걸려 있으면 한 달 반 만에 납부를 못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찰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빠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이런 거를 매입을 해서 붙이는 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전에 저런 어플리서 유치권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우리 법무팀에서 판단하는 근거하에 예. 저 입찰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16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투자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근데 이만큼 많이 떨어지면 저희들 같은 회사나 경매꾼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억 떨어지면 17억 정도 사람도 있고 뭐 18억 정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 자신이 없다는 거죠. 유치권 있고 뭐 이런. 그렇게 된다면 신한은행하고 유황코하고 같이 해서 협동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협동이 신한은행에서 제일 처음에 그 신비대출이 1번을 일어났을 때 예. 그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은행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률적인 효력이 없잖아. 예, 은행은 유동화회사로 매각을 하면 그냥 손을 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없으니까 지금 21억 6천짜리 권리를 유동화회사를 팔면서 그냥 은행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부실을 떨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17억 20억 낙찰해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자기들은 네.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20억을 낙찰 보고 유치권 이런 걸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우리가 법무팀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해결하고 법정지상권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음 경매기를 변경을 시켜버려요.
보통 이제 납부를 한 달 반 만에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증금이 몰치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몰치를 안 되냐? 이 유동화 회사하고 은행에 권리를 매입한 유동화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경매기일을 변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최대 우리가 4개월, 5개월 뒤에도 납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보통 한 달 반 만에 납부를 안 하면 재경매가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변경된 상태로 있다가 납부해서 종결됐거든요. 그럼 변경을 하는 사유를 뭘로 되게 접수합니까? 예, 그리고 변경 사유를 저희들이 유동화 직원을 통해서 만들어요. 만들어요. 예,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아, 근데 그 롬셀 방식이든 전문 수학이든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노하우입니다. 원래는 유동화 회사에서 유동화 회사에서 10%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계약금은 3억 주고 잔금이 7억이잖아요. 계약금은 3억 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 취소가 됩니까? 이게 계약금은 모든 계약에서 법적으로 가잖아요. 10%만 계약금으로 인정이 돼요. 나머지 여기 2억 동안에 대해서는 중도금으로 치거든요. 그럼 계약 무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는 무조건 10%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납부가 안 되면 자기들 법적으로 몰치를 해도 아무 문제 없도록.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변경을 2번, 3번 해서 4달, 5달 하냐? 15년간 그럼 유동화 회사 직원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사유서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변경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 노하우예요. 그래서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그 AMC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동화에서. 그렇죠. 유동화 회사 우리는 요청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건 롬셀 롬셀 방식은 우리가 할 수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억을 낙찰받아서 17억 대출 받고 우리 돈이 3억 들어갔죠. 보증금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법원에 납부가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납부가 되면은 법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순위별로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게 1순위가 받아가고 나오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1순위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이 그 유동화 회사에 배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하고 계약이 얼마죠? 16분이요. 16억이면 얼마예요? 아, 자, 사업을 어떻게 돼요? 환급 받습니다. 우리가 3억 들어갔지만 4억을 돌려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돈 들어갔다 돌려받았죠. 그 다음에 45억짜리가 우리 물건이 됐죠. 그럼 대출은 얼마 남았어요? 대출은 아까 17억 남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7억에다가 이걸 이제 다시 볼링장은 세를 준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월 1,050만 원. 그럼 17억에 대한 은행 이자 600만 원 안 되는 거 내고 매달 남겠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운영자금 2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감정해가지고 25억을 대출했어요. 그럼 17억 빼면 얼마야? 8억. 자, 8억. 그럼 토탈 11억. 11억입니까? 11억 플러스 됐죠. 3억 투자해서 4억 돌려받고 11억 쓰면 예. 이런 게 NPL 말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침전자인지 지금부터 건당 우리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진짜 우리 회사가 했는지, 그리고 유동화 회사에서 진짜 돈이 돌려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앱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45억짜리인데 우리는 무조건 1순위만 매입을 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도금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다. 유한코에서요. 네. 1순위가 21.6억에다가 네. 이자 안 낸 부분이 있을 텐데 이자까지 더하면 더 많은 네.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20억에 허용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10%만 갖고 더 좋게 쓰라 이렇게 하지 않는가요? 그게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네, 채권 최고액 금액만큼 쓸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표였고 여기 CS고 뒤로 돌아가면 되는 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의 감정평가 45억짜리라고 하는 그 감정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CS 제가 대표이사 했는데 낙찰 영수증입니다. 법원에서 낙찰했다는 이 낙찰 영수증을 두고 가야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금을 법원에 완납했다는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 빼고 나머지 금액 18억을만 납부했다는 영수증입니다. 그다음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것 같은데 진짜 유동화에서 4억을 돌려주냐? UNS 제3차 유동화에서 4억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앱에 담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3억 들어갔다가 경매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4억을 돌려주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유가 유동화 회사가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회사가. 정확합니다. 그냥 법원에서 배당하고 나면은 3일 안에 저희들 통장으로 돌려줘요. 차액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3억이 들어갔지만 4억을 이제 확실하게 돌려받는 거죠. 저런 거는 연애에 한 몇 건 정도가 연애 몇 건이 아니고 조단위 시장입니다. 우리 로얄 펀드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했는 건데 아직 이거 확대가 안 됩니다. 확대가 안 됩니다. 최근에. 이것만 좀. 이게 실제 유한코 계약서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6억7천인데 이게 얼마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그런 내용이고요. 유동화 계약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유동화 계약서에 보면은 1순위가 보이세요? 12억, 1억 8천, 3억 3,200. 근저당 설정해서 이게 한 18억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여기 대출 금액 쪽 있죠. 근저당 설정 금액.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려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낙찰받은 모텔이에요. 이렇게 생겼지.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 다음에 하면 제 이게 전자출판 처음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럼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 팀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